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틀 전 루간스크 공화국이 해방된 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이를 경축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와 루간스크의 삼색기 그리고 대독 승전의 상징 붉은 길을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는 관제 시위가 아닌 자발적인 애국 시위입니다. 러시아 시민들은 차분하면서 동의 없이 전쟁을 수행하는 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흔들린다든지 하는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성경을 인용해 러시아 비판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와 키예프 간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정죄할 목적으로 국제재판소를 설치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발상을 하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도덕적 권한이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대체 누가 러시아를 정죄할 법원이나 초국가적 기관을 만들려 하느냐면서 아마도 무모하거나 바보가 하는 짓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같은 핵 강대국을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언급하며 그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언급한 대제사장은 악명 높은 소위 진정한 민주주의란 외피를 두르고 전 세계의 혼란과 파괴를 불러오기 위해 애써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워싱턴은 러시아는 물론이고 누구를 정죄할 도덕적 권한이 없다면서 피 묻은 파괴의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돈과 좋게 말하면 동맹인 줏대없이 복종하는 나라들, 그리고 최고 수준의 무기를 사용해 거칠고 원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켜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미국이 베트남이나 다른 지역에서 일으킨 피바다를 어떤 재판소가 정죄했느냐, 그리고 이를 위해 초국가적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범죄 정책의 희생자 수는 히틀러 정권의 희생자 수에 필적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미국이 처벌도 받지 않고 사람을 죽여왔지만 진정한 비난에 직면한 적이 없다면서 종말론적 경고로 포스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그 애완견들은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마태복음 7장 1, 2절을 인용했습니다. 바로 비판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란 구절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란 구절도 인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유엔 안보리 화상회의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모스크바가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난하면서 러시아는 테러 국가로 규정되고 안보리와 유엔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의 주장에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영국이 동조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축출하는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러시아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하는 전술이라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하이마스 2대를 돈바스에서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하이마스는 모두 8대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돈바스 인민공화국이 말로타라노프카에서 공대지 정밀 유도미사일로 하이마스 2대와 2곳의 하이마스용 탄약고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무기를 6월 말부터 사용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 발레리 잘루지니는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를 운용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장 올렉스 레즈니코프는 6월 23일 하이마스의 도착을 경축하면서 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강력한 무기를 보내줬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점령군에게 이번 여름은 뜨거울 것이며 그들에게는
마지막 여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말은 거창했지만 하이마스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몇 군데 파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탄약이 넘쳐납니다. 하루에 5만 발을 쏠 정도니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무기 지원과 관련해 전쟁만 연장시킬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특히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장은 서방이 보낸 일부 무기들이 중동으로 흘러가거나 암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G7 회담에서 서구 국가들은 전쟁이 얼마 걸리든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스위스 루가노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각 지역을 나눠 특정 국가의 재건 책임을 맡긴다는 구상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탈환한다는 전제에서 논의된 다소 황당한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회의는 2017년부터 연례적으로 열리던 우크라이나 개혁회의를 교묘하게 이름만 변형시킨 겁니다. 우크라이나 개혁회의는 서구 관리들과 현재 소위 시민사회가 우크라이나에 만연한 부패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방의 투자자들이 재건에 따른 돈 냄새를 맡으면서 부패 개선이란 이슈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서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서방 정부가 3천억에서 5천억 달러 규모의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수해 우크라이나가 재건하는 데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그나치오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은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는 국민을 국가의 권력으로 보호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시스 대통령은 재산권은 기본권이라면서 그 논의는 진지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루체른 응용과학 예술대학의 법학 교수 모니카 로스는 현지 방송 SRF에 출연해 스위스는 러시아 자금의 전면적인 몰수를 제청하는 데 필요한 법률이 없어 우크라이나의 제안은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몰수 대상 자산의 소유주가 푸틴 대통령이 전쟁에 자금을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크렘린궁은 해외에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직접적인 절도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해외 자산 몰수는 물리적으로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예상되는 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저 막연히 푸틴 주변 올리가르흐의 재산이라면서 동결하고 몰수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 강도질입니다. 달러 패권의 붕괴만 가속화할 뿐입니다. 핵 강대국인 러시아도 해외 자산을 몰수당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겁이 나서 미국이나 서구와 마음 놓고 거래할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위 국제사회에서 신뢰라는 게 실종돼 버리게 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결혼식에 참석해 축하해준 에피소드로 유명한 카린 크나이슬 전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이 살해 위협을 받고 오스트리아를 떠났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2018년에 있었던 크나이슬 장관의 결혼식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녀가 친러파라고 부각시켰습니다. 크나이슬은 러시아에 정통한 지정학자로 러시아 매체 RT에도 서구와 러시아 관계에 대해 글을 기고해왔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스트리아를 떠나야 했다고 화요일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 독일 총리 슈레더처럼 러시아 에너지 회사 로스네프치 이사회의 멤버였습니다. 그러나 유럽 의회가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대러 제재를 취하면서 그녀와 슈레더의 이름을 거명하자 사임했습니다. 유럽 의회는 러시아 기업과 관련 있는 유럽 정치인 개인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크나이슬은 그러나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습니다. 러시아 기업의 이사진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사냥을 당하면서
워싱턴 포스트까지 러시아의 영향력이 알프스 국가에 스며들었다는 기사까지 써대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오스트리아에서 이주했습니다. 서구 사회를 휩쓰는 러시아 때리기 광풍에서 이성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무분별한 마녀사냥과 캔슬 컬처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